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비고일 수업 진행할 거예요. 지금 굉장히 넓게 앉아가지고 제가 시선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비고일 국어 오늘 12월 1일 개강날입니다. 그쵸? 그래서 너희가 중학교 국어 과정을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뭐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고등국어를 위한 과정들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국어가 뭘 하는 과목인지 먼저 얘기해보자. 얘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국어 뭐예요? 뭘 배우는 과목입니까? 문학? 좋아요. 한국어. 지연이는 국어가 어떤 걸 배우는 과목이에요? 언어. 뭐 언어 중에서도 한국어고, 그치? 그 한국어로 쓴 글 중에서 문학이 있는 거죠,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글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죠? 글을 읽는 방법. 글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니? 생각을 별로 안 해봤을 건데, 그치? 글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일단 우리의 글이죠, 그쵸? 우리의 글. 그럼 우리의 글이라 하면 우리의 문자인 한글로 쓰여진, 한글이라는 문자로 쓰여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쵸? 한글로 쓰여진 건데 그 글이라고 하는 게 그 문자로서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문자를 매개로 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 말과 글이 있는데 뭐 물론 이거 말이라고 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데 보다도 우리는 좀 고등 국어라고 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국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한 평가는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시험은 시험지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글이라고 하는 게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요. 자, 그럼 글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하위 개념으로 나뉘어진다는 건 그 나뉘어지는 두 대상 간에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뉘어질까? 자, 우리 사람,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요. 그쵸? 왜 나뉘어져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다르기 때문에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아까 말이 나왔던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뉘어져요. 그럼 문학이 뭐고 비문학이 뭘까? 그리고 둘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라고 먼저 얘기를 해볼게. 문학과 비문학. 문학인 것과 문학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아니를 빗자 써서. 그런데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건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으로 나뉘어진다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고 이걸 우리가 비문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독해법 중에 하나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문학은 뭐 대표적인 게 예시가 시, 뭐 소설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비문학은 대표적인 게 뭐 설명문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네 둘의 상위 개념은 글이라고 했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글. 사람이 썼죠, 그렇죠? 뭐 요즘은 AI도 쓰지만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글쓴이에요. 아까 글쓴이가 글을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다고 했었지. 문학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비문학은 그 글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각각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문학은 글쓴이, 작가라고도 하죠. 글쓴이의 내면 의식을 글로써 표현하는 겁니다. 내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대한 정서, 감정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대상에 대한 생각,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내면 의식이라고 하는 건. 비문학은 그러한 내면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문, 대표적인 게 설명문, 무언가에 대해서 자신이 설명을 함으로써 독자가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글을 쓴 거예요. 자신의 내면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식, 주관적인 내면의식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비문학은 우리는 독자 입장이잖아, 그치? 글을 읽고, 그러니까 모든 지문에 대한 발문이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야. 근데 그 글은 문학일 수도 있고 비문학일 수도 있죠. 왜? 글의 하위 개념이니까, 그쵸? 근데 그 지문에 대해서 우리 독자의 지문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글쓴이가 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독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문학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왜? 독자의 이해를 위해서 해당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학은 자신의 내면의식을 표현하고자 썼다고 했었잖아. 우리 각각의 내면의식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친구가 자신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싸웠대. 그리고 헤어졌대. 그런 것들을 토로를 해요. 그랬을 때 온전히 그 싸움과 이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싸움 상황에서의 이성 친구와의 싸움 상황에서의 어떤 그러한 말들이 다 이해가 돼요. 난 그게 너무 서운했잖아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럼 왜 서운해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뭐 해줄 수 있어? 많이 서운했구나. 자,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글쓴이가, 작가가 그 시를 통해서, 그 소설을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을 해.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내면의식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런 감정이 들었구나. 그리고 그런 감정과 그런 내면의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태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로 듣는 예시인데 좋아하는 애한테 어떻게 표현해요? 네, 좋아하는 애한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애가 너무 예뻐. 어떻게 표현해? 예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 예쁘다. 너 이렇게 예쁘니? 이렇게 귀엽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나는 다르게 표현할게. 쥐러리요. 라고 할게요, 그 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예뻐하는 애한테 쥐러리요. 왜 이렇게 예쁘고 쥐러리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해돼요? 이렇게 이따위로 표현하는 게 이해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근데 내가 뭘 표현하고 있어, 그 애한테? 예쁘다는 걸 표현하고 있지. 받아들여야 돼요. 오케이?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시인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을 왜 이렇게 표현하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다고. 작가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대. 오케이? 근데 이게 완전히 우리의 통념, 일반적인 어떤 인식, 일반적인 표현에서 막 크게 엄청나게 막 벗어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상이 잡혔다면 그 시상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고전 시가는 그나마 괜찮아. 왜냐면 고전 시가는 작가가 한 자신의 개인으로서 나 강민규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양반 사대부요 이렇게 자신을 인식을 해요. 애초에 자아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사대부라고 양반 사대부라고 양반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양반이라고 하는 계층으로서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개인적인 어떤 개성으로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양반이라면 이렇게 표현한다. 양반이라면 이렇게 표현해서 거의 비슷하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상도 그렇고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의식도 그렇고 그 내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을 개성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고전 시가를 수업을 했어.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모의고사를 봤어. 그리고 그 아이가 왔어. 쌤이랑 같이 한 그 고전 시가 이번에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근데 난 모의고사에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 알 거 아니야? 안 나왔는데? 나랑 같이 한 적 없네 그 작품? 아니야 분명히 같이 했어. 안 했다고. 비슷할 뿐이지. 자연 친화를 노래하는 그 자연에서의 풍류, 흥취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그러한 표현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옛날 조선시대 양반놈들, 양반 사대부들.
그래서 고전 시가가 오히려 너희가 처음에는 막 읽히지도 않고 그때 당시 어떤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쌓이면, 양이 쌓이면 다 그게 이론화, 공식화되고 아, 이거 표현하는 거 이거구나. 예를 들어서 백구, 흰 갈매기거든? 이거 나오면 거의 물화일체예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경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표현하는 게. 근데 현대시, 특히 시는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현대시는 글쓴이, 시인마다 정말 각각의 개성에 따라서 같은 걸 표현하더라도 정말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현대시 읽히니까 읽을 수 있으니까 쉽지? 아니라고. 그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게 현대시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현대시가 가장 어려울 거야. 근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라는 거지. 아, 이런 작품, 왜냐면 수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작품이 있어요. 시적 상황, 화자 말하는 이가 땅바닥에 누워있어요. 바닥에 누워있어. 방 안에 누워있어. 그러고 나서 천장에 붙은 파리를 봐. 그 파리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해. 그게 1연이야. 파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구나. 자, 근데 2연에서 화자가 역시 등장해요. 화자가 저 사람은 천장에 붙어 있네. 여기서 화자 누굴까? 그 천장에 붙어 있던 천장에 붙어 있던 파리가 이제 화자가 되는 거예요. 걔가 말하는 이가 되고 걔 입장에서는 바닥에 대자로 누워 있는 사람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감상이 될까 이게? 쉽게 될까? 어려워요. 아니, 파리를 말하는 이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우리가 그렇게 시를 쓰지 못할 테니까. 근데 시인들은 그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파리를 화자로 설정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성찰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표현을 한다고 그들은. 그걸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시가 그 개성, 시인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정말 같은 대상이라도 동일하게 표현하지 않고 서로 각자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에 따라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2월 달에 필수 문학 특강 할 건데, 1월 달에 필수 문학 특강 할 건데, 그때 시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위주로 할 거야. 왜냐면은 당장 너희는 내신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 작품이 이러한 작품이다. 이 시 구절은 이런 의미다. 달달 외우게 안 하고 화자를 잡고 그 화자가 어떠한 상황인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고등학교 내신에서 고난도 문제인 시험 범위가 아닌 작품이 보기 박스에 나오는, 즉 외부 지문, 외부 작품 제시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낯설게,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기 박스에 내가 배우지 않은 작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배운 시험 범위 작품과 연계해서 어떻게 이걸 바라볼 것이냐, 또는 이 작품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연습하는 과정을 1월달 필수 문학 특강 때 주로 이제 현대시 위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은 내신 대비를 위한 것도 있지만, 역시 내신 대비에서 내신 대비 작품을 위한 것도 있지만 외부 작품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접근, 그리고 플러스 더 나아가 모의고사 볼 때는 대부분 우리가 모르는 작품들이 그렇게 수록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개강할 수업은 비문학 수업이긴 한데, 문학에 대해서 살짝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상반된 두 시어가 있다고 해보자. 긍정적 시어와 부정적 시어 골라볼게요. 뭐가 긍정적 시어일까? 그리고 무엇이 부정적 시어일까? 물이 조금 더 긍정적인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맞아.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알겠어. 물 어떤 이미지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느껴져서 긍정적 시어라고 느껴져요? 일단 불은 다 타버리는 다 태워버리니까. 소멸. 물은 물은 진짜 바다 느낌. 바다 느낌, 드넓은. 네.
그리고 뭔가 깨끗한 뭔가 맑은 근데 그러한 깨끗하고 맑은 바닷물이 쓰나미가 되어서 다 쓸어버리면 긍정적? 너희가 시어를 바라볼 때 물이라고 해서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다. 다 태워버린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물론 많은 작품에서 그렇게 쓰이지. 그래서 그걸 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보면 잘못 해석하게 되고 그것이 시인이 의도한 그러니까 시인이 표현했다고 했잖아. 시인이 자신의 내면의식 표현했다고 했잖아. 그걸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게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 작품에서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그 작품에서 그 시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했는지 긍정적으로 표현했는지 불이 꺼져간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활활 타는 게 얘의 본질 속성이죠. 그렇죠? 그게 꺼져간다는 건 부정적인 거. 그럼 불이라고 하는 것, 어둠 속에서 불이라고 하는 그 밝음의 이미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지. 그 작품에서 그 시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내 인스타에도 올렸었던 건데 긍정적 시어, 부정적 시어. 역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 작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까마귀가 우리 문화권에서 깍깍거리는 그 까마귀가 뭔가 불운을 상징하기도 하고 막 시체를 쪼아먹는 그런 것들 새로서 많이 그려지기는 하는데 까마귀가 어떠한 작품에서는 긍정적인 시어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철저히 일단은 화자 그 시어들에 대해서 일단 중립 기여를 박아야 돼요.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돼. 근데 화자가 그 시어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러니까 시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시 구절들 자체가. 그래서 그 시어에 대해서, 시 구절에 대해서 화자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하는 이에. 그래서 뭐 나중에 문학 시간에 다시 한번 더 할 거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비문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비문학이 상대적으로 뭐 쉬워진다라고는 하는데 올해 수능에서 역시 비문학은 어렵게 나왔죠. 너희가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 못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스스로 공부를 해볼 수도 있지만 뭐 예비 매산비 뭐 이런 것들 했을 수도 있지만 비문학은 왜 어렵냐? 너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다뤄보거나 읽어보지 않은 어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경제 분야, 법 분야, 뭐 과학의 어떠한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글을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다루고 그런 것들을 다룬 글들을 막 우리한테 3월부터 제시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으로서 여기는데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글쓴이가 쓴 우리의 글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비문학에 대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아무리 내가 읽기,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의미 범주 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의미 범주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리 문단 단위로 볼 거예요. 문단. 그러니까 글 전체가 뭘로 나뉘어져요? 문단 단위로 나뉘어져요. 그럼 문단 단위로 나뉘어진다. 자, 글 전체 상위 개념이 문단이라고 하는 하위 개념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이렇게 나뉘는 이유. 아까 나뉘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뭐가 다르다? 문단별로 우리한테 전달하는 정보가 일단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까? 자, 우리 국어에서 대부분의 문단은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괄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괄식이 뭐죠? 그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서 중심 내용이 머리 두자 처음에 오는 그러한 방식이 두괄식이에요. 머리 두자 써서. 반면에 하고자 하는 그 문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 그 의미가 마지막에 있는 거 꼬리 밑에 써서 미괄식이라고 하죠.
또는 뭐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중괄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머리와 꼬리에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양괄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두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일종의 소제목처럼 볼 거예요. 소제목, 제목이라고 하는 게 뭐니? 그 어떤 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제목이죠. 그래서 제목이라고 하는 게 괜히 제목이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그 제목에서 해당 문단이 우리한테 뭘 설명할 것인지를 알면 돼요. 파악하면 돼요. 일단 그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문단이 있다고 해보자. 자, 첫 번째 문단 봤어요.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봤어. 다음은 김치찌개를 끓이는 방법이다. 과정이다. 그럼 이 문단은 뭐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줄 거야? 김치찌개를 끓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 쉽네 하고 본문의 내용을 봤어요. 너희 러시아어 읽을 수 있어요? 난 쓸 줄도 몰라. 읽지도 못하고. 자, 이 내용 뭐예요? 김치찌개를 끓이는 과정이에요. 내가 글자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렁이 몇 마리 그려놨어.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굉장히 과장한 표현인데 여기서 김치찌개 끓이는 과정 졸라 쉽네 했는데 뭔가 굉장히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진짜 이해 안 된다. 근데 어떤 바탕 또는 어떤 바구니 안에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 원리겠지? 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뭔가 미시도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숙달되거나 그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스킬, 방법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은 김치찌개를 끓이는 방법이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파악했기 때문에 그거대로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왜 이 자세가 필요하냐? 너희 그냥 구경하거든, 글. 그 글을 구경한다는 게 뭐냐? 한글이에요. 너 읽을 수 있어 없어? 이거 못 읽으면 일단 이거부터 들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읽을 수 있죠. 읽히니까 그냥 읽는데 그게 읽는 게 아니라고 그냥 구경하고 있다고. 의미가 전혀 파악되지 못한 채. 그래서 본인이 글을 읽을 때 생각을 하는지 점검을 해야 돼. 내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의미 파악 안 된 채로 그저 한글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글의 늪이죠. 또는 함정이지. 읽을 수 있다는 것의 함정이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읽는 건데 그건 읽는 게 아니라고. 그냥 구경하고 있다고.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의미를 전달한다고 해당 문단이 얘기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 문장이 다음 문장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 그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은 이러한 관계로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문단에 여러 개의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얘네들 간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문단으로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집중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 집중하면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집중해야지. 집중. 이러면 집중에 집중하게 돼요. 끊임없이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그 문단의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 범주 내에서 그 의미 범주 바탕 위에서 글을 문장들의 의미를 쌓아 나가는 것 그것이 집중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 글의 의미 파악을 위해서 뭐 했다는 게 되는 거야? 집중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글에 찰싹 달라붙어서 글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 글을 접하는 방법입니다. 가끔 고3 마지막까지도 붕 뜬 채로 뭔가 중력이 없는 듯이 붕 뜬 채로 글과 거리가 멀어서 그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나에게 도달하지 못한 채 그저 글 구경한 다음에 그렇게 시험을 보는 수능까지 보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연습이 안 되면. 반드시 너희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읽은 건 읽은 게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단 단위는 이렇고요. 그럼 글 전체는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일단 비문학 지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것도 역시 다르기 때문이겠죠. 처음 부분은 뭐 해줘야 되는 부분일까? 우리한테 그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무엇을 어떻게,
무엇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지를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처음. 소개를 하고 나서 뭐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서술해 줘야겠지. 상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무리. 그렇다면 대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서 대부분 문제가 되는데, 문제화가 되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그럼 이거 중요하지 않고 이거 안 보고 이것만 보면 되겠네? 아니라는 거지. 이거 분명히 같은 글, 하나의 글이에요. 여기서 우리한테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여기서 소개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의 의미 범주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일단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 범주를 설정한다. 내가 그래서 모든 글에서 대부분 여기서 문제화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1문단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 글이 나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글인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심 소재 파악하고 그 중심 소재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소개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 프로그램에 빗대서 표현하는데 여기서 재료 소개예요. 돼지고기 김치찜 할 거예요. 돼지고기 김치찜에서 메인 재료, 돼지고기랑 김치가 되겠죠. 근데 돼지고기랑 김치만 있으면 돼지고기 김치찜이 만들어져야 맛있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양념도 들어가고요. 그쵸? 여러 가지 근데 그걸 이제 볶을 수도 있는데 찜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개가 된다는 거지. 그 방향이. 그래서 돼지고기 김치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1문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모든 글에 첫 번째 문단에서 잡히지 않으면 이것도 붕 뜬 채로 읽게 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글은 다 그 바탕이 잘 깔려야 됩니다. 예쁘게 바탕이 잘 깔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 정보량, 수많은 그 정보량 데이터들이 올바르게 예쁘게 배열이 되고 그에 따라서 내 머릿속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이 정보, 정신사나워 정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예쁘게 짜여져 있지 않으면, 예쁘게 구성되지 않으면 그 정보들은 너저분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길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쁘게 배열하고 예쁘게 구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1문단에서 명확하게 해당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할지가 짜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예시로 갖고 온 해당 지문도 그런 겁니다. 우리한테 그 글 전체, 그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필자의 의도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문제고 내가 뒤에 문제 하나 수록해놨어요. 근데 그 문제는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고요. 특정 정보에서 이제 수능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할 때 그 수능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거 이제 폐지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 그러한 여론을 발생시킨 문제였고요. 전에 조교했었던 국어를 굉장히 잘하던 아이도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평에서 100점을 맞았던 그 아이도 틀렸던 문제입니다. 한번 그 글 읽어보시고요. 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 글 자체를 이해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